사위, 내가 도와줄까요? 그곳을 말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친딸의 남편을 빼앗은 오욕의 어미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비난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날카롭지만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도덕군자처럼 저를 심판하는 그들은 내 사위가 밤마다 고통으로 경련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 딸이, 내가 배 아파 낳은 그 아이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처럼 남편을 차가운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년의 비천한 욕망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맹세코. 저는 그저 돌처럼 굳어가는 한 사람의 몸을 죽기 전에 잠시라도 녹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너져가는 한 남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온기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고 제 묘비에 영원히 새겨질 멸시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입니다. 올해 62세입니다. 죽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젊음과 속도를 숭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인격 인간 취급을 받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제 딸 지연은 저의 자랑이자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지연은 똑똑하고 날카로운 아이로 서울의 대기업에서 불호령을 내리는 마케팅 팀장입니다. 딸은 저를 편안히 모시겠다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50제곱미터가 넘는 고급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보수 없는 가정부이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먼지를 닦아내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사는 것은 외로웠습니다. 마치 제 귓가에 혈관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지연은 소음을 싫어합니다. 쓸데없는 안부 인사조차 싫어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은 어땠니? 하고 입을 떼려 하면 딸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말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쉬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할 줄 아는 각오가 되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식이 떠날 때 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과 함께 살면서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비극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거구의 남자, 바로 제 사위 상우입니다. 상우는 35세의 건축가입니다. 지연이 처음 상우를 데려왔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북극곰처럼 거대했고 키는 180cm가 넘었으며 어깨는 하늘을 떠받칠 듯 넓고 듬직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화분을 옮기거나 전구를 갈아줄 때면 팔 근육이 단단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남성미가 넘치면서도 순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참 든든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잔인한 농담의 연속입니다. 약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섬세하고 솜씨 좋던 상우가 물건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중에 젓가락을 놓치더니 나중에는 물을 마시다 비싼 유리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딸 지연은 걱정 대신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또 시작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였고 그 거대한 몸은 죄지은 아이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해. 손이 너무 미끄러워서. 미끄럽긴 뭐가 미끄러워. 당신 요즘 도자기 가게에 들어온 코끼리처럼 둔한 거 알아. 그 컵이 내가 이탈리아에서 주문한 건지 모르냐고. 저는 황급히 달려가 빗자루로 파편을 쓸어 담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됐다. 상우가 실수한 거야. 내가 치울 테니 어서들 먹어라. 엄마는 놔두세요. 저 사람이 치우게 해요. 남자가 무슨 컵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요.
지연은 턱짓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경멸 어린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우가 몸을 숙여 유리 조각을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인했던 그의 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무서워해서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떨림. 근육 깊은 곳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증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파편을 짚기 힘겨워 보였습니다. 실내 온도가 24도인데도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집안 공기는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남편을 혐오했습니다. 제 딸은 완벽함과 힘을 숭배하는 여자입니다. 상우의 건장한 외모와 성공을 보고 결혼했지만 남자가 무능력한 징후를 보이자 사랑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의 침실 앞을 지나가다 열린 문틈으로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서 소파에서 자. 당신 밤마다 경련 일으키고 발버둥 쳐서 내가 잠을 못 자겠어. 나 내일 회장님과 중요한 회의 있단 말이야. 지연아, 여기서 자게 해주면 안 될까? 맹세코 가만히 있을게. 상우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처량했습니다. 안 돼. 나가라고. 당신 몸에서 나는 가스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나가. 문이 활짝 열리고 산구가 베개를 안은 채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둠 속 복도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게 침실에서 쫓겨난 수컷의 처참한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거실로 가서 차가운 가죽 소파 위에 그 큰 몸을 뉘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서 버림받은 자들끼리 느끼는 동질감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가정부 취급을 받고 그는 아내에게 귀찮은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 넘치던 그의 팔 근육이 어딘가 흐물흐물해 보였습니다. 피부 밑에서 근육이 벌레가 기어가듯 실룩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학 용어로 근육다발 수축이라고 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쿵쿵거리며 힘차지 않았고 가끔 슬리퍼를 질질 끌거나 카펫 모서리에 이유 없이 걸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지연이 출장을 간 어느 오후였습니다. 상우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달그락거렸고 국물이 흰 셔츠에 튀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 애썼지만 팔은 뇌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숟가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상우는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직 힘이 남아있는 왼손으로 마비되어가는 오른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자식. 왜 이러는 거야? 먹어. 왜 숟가락 하나 못 드는 거야? 그는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절망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살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부엌에서 달려나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상우야, 왜 이러나? 미쳤나? 그가 멈췄습니다. 35살 남자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고장 났습니다. 제가 정말 고장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만졌습니다. 돌처럼 단단했던 근육은 이제 물렁물렁하고 차가웠으며 끊임없이 수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옷 위가 아닌 맨살을 만져 사위의 자해를 막았습니다. 분노의 열기와 병의 냉기가 제 손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대체 무슨 병인가? 말해보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우는 제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제게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시큼한 땀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욕망의 무게가 아니라 생사의 무게였습니다. 제가 루게릭병이랍니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요, 장모님. 의사가 말하길 제 근육이 서서히 죽어갈 거라고 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숨도 못 쉬게 된답니다. 제가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병이라 불리는 그 끔찍한 병이라니. 하지만 내 사위는 건축가입니다. 그림을 그릴 손이 필요하고 현장을 누빌 다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완벽함을 숭배하는 지연의 남편입니다. 지연이에게 말했나. 저는 그의 등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직요. 그리고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지연이는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저를 혐오할 겁니다. 몇 달만이라도 그녀의 눈에 평범한 남자로 남게 해주세요.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그때 제가 알아서 사라지겠습니다. 그 애원하는 말이 제 측은지심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아내의 실망이 두려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홀로 감내하겠다니. 그 비극적인 미련함에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비쩍 말라가는 그의 팔 위에 얹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떨림이 제 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장모와 사위라는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잊힌 노인과 죽어가는 청년, 두 명의 고독한 인간만이 남았습니다. 알겠네. 말하지 않으마.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이렇게 아파해서는 안 되네. 근육이 수축해서 많이 아프지 않은가. 산구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벗게. 저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내려오는 뜨거운 마사지 오일이 있네. 옛날에 자네 장인어른 허리 아플 때 내가 발라주곤 했지. 뭉친 곳을 내가 풀어주겠네. 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땀에 젖은 셔츠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것은 한때 건장했을. 그러나 이제 뒤틀리기 시작한 맨등이었습니다. 근육들이 마비에 저항하느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오일을 덜어 비벼서 뜨겁게 만든 뒤 그 넓은 등에 두 손을 댔습니다. 살이 닿았습니다. 피부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남자의 거친 피부와 탄력이 느껴지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10년, 남자의 살을 만져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척추를 따라 혈자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상우가 나지막하게 신음했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시원해서인지 모를 그 신음이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지자 묘하게 자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 차게 식어버린 장작더미에 떨어진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저는 환자를 돌보는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 섞인 설렘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둘만의 비밀이기 때문일까요? 저 오만한 딸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기 때문일까요? 여기가 많이 아픈가?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허리 아래로 미끄러뜨리며 물었습니다. 네, 거기를 장모님이 세게 눌러주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상우는 숨을 내뱉으며 제 가슴 쪽으로 완전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병 한 병의 오일과 동정심 어린 거짓말에서 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들. 제 딸이 전략회의나 화려한 사교 파티로 바쁠 때, 저는 집에서 한 남자를 되살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상우의 병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생식물처럼 근육을 갉아먹고 청년의 생명력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불과 2달 만에 자랑스럽게 걷던 그의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전혀 모르거나 애써 외면했습니다. 딸은 승진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며 아예 서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은 침실에 산구를 혼자 남겨두고 밤마다 살을 찢는 듯한 경련과 싸우게 했습니다. 제 딸의 냉정함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상우가 물컵을 놓쳐 침대 시트를 적시자 지연은 문가에 서서 코를 찡그리며 경멸했습니다. 제발 집을 요양원으로 만들지 마. 시간제 간병인을 부를 테니까 나한테 시중 들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은 상우를 완전히 제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지연이 없는 오후는 우리 모자에게 황금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식이자 신성하면서도 불경한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뒤 침실에 노란 스탠드 조명만 켜두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다리가 또 딱딱하게 굳었어요. 상우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자신의 굵은 허벅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오이를 챙겨 사위의 2다리 사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괴하게 느껴졌을 자세였지만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오이를 손에 발라든 뒤 그의 허벅지에 댔습니다. 남자의 허벅지 근육은 힘의 원천이지만 제 손아래에 있는 근육은 수축 때문에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엄지손가락으로 근육 깊숙한 곳을 눌러 꼬인 근육 다발을 풀어야 했습니다. 아파요. 하지만 너무 좋아요, 장모님. 상우의 신음이 빗소리와 섞여 몽환적인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정수리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맨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손을 누를 때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게 전해져 뜨겁고 화끈거렸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상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장모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탁하고 갈급하며 적나라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존재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장모님, 지연이는 저에게 손을 안 댄 지 3달이 넘었습니다. 저를 혐오해요. 제 손이 그의 허벅지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조금 더 위쪽으로, 가장 예민한 신경들이 비명을 지르는 서해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내 처가 바빠서 그럴 거다. 딴 생각 말거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상우가 갑자기 몸을 숙여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저를 패인 취급합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저를 만져주시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여전히 남자라는 걸 느낍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전히 남자라는 그 말이 제 감정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62세의 과부, 늙고 처진 피부를 가진 저는 남자가 저를 원한다는 감각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다 타버린 죄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위의 손길과 불타는 눈빛 아래서 그제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이 파괴하고 있지만 상우의 골격과 체구는 여전히 건장한 수컷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일은 제 손길에 그의 몸이 생리적으로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얇은 반바지는 그 본능적인 발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을 빼야 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페류나라고 꾸짖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의 고독, 딸의 냉대, 그리고 수십 년간 억눌린 욕망과 연민이 뒤섞여 저를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해줄까? 무의식 중에 그 말이 가볍게 튀어나왔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상우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모굴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동의였습니다. 저는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은 더 이상 허벅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내만이 만질 수 있는 금기의 영역. 그러나 아내가 버린 그 권능은 이제 생사를 쥐고 있는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방 안의 거친 숨소리를 덮었습니다. 그 몽롱한 순간 도덕의 경계는 지워졌습니다. 저는 장모가 아니었고 그는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온기를 갈구하는 여자와 망각을 두려워하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정점은 어느 정전된 날밤에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중요한 접대 때문에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전기 시스템 고장으로 고급 아파트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서 욕실로 가져가 상우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는 혼자 씻으려 했지만 약해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상우가 물 젖은 타일 바닥에 알몸으로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욕조에서 나오려다 넘어진 것입니다. 상우야. 괜찮나? 저는 달려가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력하고 비참하게 그 큰 몸을 하얗게 드러낸 채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가리려 하지도 않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만 가린 채 꺽꺽거며 울었습니다. 장모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제 발치에 벌거벗은 채 웅크린 건장한 남자의 극도로 약한 모습이 제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여 물에 젖은 미끄러운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옷이 그의 몸에서 묻은 물로 흠뻑 젖어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아무도 안 본다. 나만 있다. 저는 속삭이며 젖은 머리카락에 이마에 눈물 젖은 눈에 입을 맞췄습니다. 상우가 얼굴에서 손을 떼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의 늙은 얼굴이 그에게는 자비롭고 부드럽게 보였나 봅니다. 그가 제 목에 팔을 감고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첫 키스는 갑작스럽고 격렬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탐욕스러운 키스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물 때문에 차가웠지만 혀는 뜨거웠습니다. 마치 제가 숨을 쉬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 호흡기인 것처럼 그는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잠시 굳어 있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인륜과 도덕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제 손은 그의 젖은 등을 쓰다듬으며 덜덜 떨리는 근육을 느꼈습니다. 윤 여사님. 그는 더 이상 저를 장모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욕망과 고통의 혼미함 속에서 그는 저를 연인처럼 불렀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서 정사를 나누었습니다. 세련된 기교도 로맨스도 없었습니다. 서툴고 고통스럽지만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상우는 남은 힘을 짜내 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힘을 쓸 때마다 땀과 눈물이 제 얼굴로 짠물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꽉 껴안고 죽어가는 육체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늙은 뼈마디가 쑤셨지만 제 영혼은 기이하게도 고양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그의 남성성을 살리기 위해 저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상우는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제 목덜미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딸의 남편을 훔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맞닿은 상우의 심장이 약하지만 평온하게 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서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거부한 것을 제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사랑받고 갈망받는 온전한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대가가 지옥이라 해도 저는 달게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밀에는 틈이 있고 지옥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지연이 서류를 가지러 예정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우를 부축하느라 급해서 저는 욕실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샤워기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아직 멈추지 않았고 지옥의 문턱을 넘은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 수건을 가져와 상우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가볍게 경련하고 있었지만 병 때문이 아니라 방금 폭발한 죄악의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식은땀이 맺힌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아래서 그는 감사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피해 어두운 동굴에서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다친 짐승 같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상우가 힘없이 크고 투박한 손으로 제 주름진 손가락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무 말 말게. 일어나자, 옷 입어야지. 속은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도 똑바로 쳐다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 다. 하지만 이 망가진 육체를 보며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고 체중이 제 어깨에 쏠렸습니다. 제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치 남편을 수발하는 아내처럼 능숙하게 사위에게 속옷을 입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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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거실에서 들려오는 디지털 도어록의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신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지연이뿐이었습니다. 왜? 아내가 지금 온 거지. 상우가 입술을 떨며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저를 밀어내고 혼자 일어서려 했지만 당황할수록 앙상하게 마른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젖은 타일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조심하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은 그의 허리를 급히 끌어안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이 집주인의 권위가 실린 단호하고 힘찬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있는 안방 욕실을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우씨, 집이 왜 이렇게 깜깜해? 정전 때문에 짜증이 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상우의 바지를 채 입히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 옷은 흐트러졌고 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연의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이 우리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틀에 굳은 차에 서 있는 딸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값비싼 에르메스 가방을 든 채 머리를 높게 묶은 도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친정엄마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자세로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반나체 상태로 속옷을 반쯤 걸친 채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제 손은 사위의 은밀한 부위에 닿아 있었으며 옷매무새는 엉망이었습니다. 뜨거운 파스 냄새, 보디워시 향기, 그리고 정사 후의 비릿한 냄새가 습한 공기 중에 진동했습니다. 두 사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불빛은 여전히 위를 향해 경악으로 일그러진 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저는 상우를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그 소리가 넓은 집 안을 울렸습니다. 딸은 뒷걸음질 치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크게 뜨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을 보듯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랑 내 남편이 두 사람 근친상간이야. 더러워.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제가 배 아파 낳은 딸의 입에서 저주와 모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은 손을 휘둘러 값비싼 가방을 제게 힘껏 던졌습니다. 가방의 금속 장식이 제 이마를 강타해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습니다. 제가 맞는 것을 본 상우의 남성적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지연을 말리기 위해 비틀거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아, 장모님 때리지 마. 내가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다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거대한 몸뚱이가 무너지는 탑처럼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낙상에 상우가 처절하게 신음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발치에 엎드린 채 벌거벗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격렬한 근육 경련 때문에 그는 무태 나온 물고기처럼 파닥거렸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극도의 혐오감뿐이었습니다. 당신 꼴 좀 봐. 그게 사람 모습이야. 개처럼 바닥을 기어다니잖아. 알고 보니 그동안 둔한 척하면서 집에서 장모랑 놀아나고 있었어. 당신들 그렇게 굶주렸니?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날카로운 화장이 번져 얼룩졌습니다. 딸은 이중으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모셔온 친정엄마와 혐오스러워하던 무능한 남편이 등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이다니.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꺼져. 내 집에서 당장 다 나가. 경찰 부를 거야. 온 세상에 당신들 본색을 다 까발릴 거라고. 지연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상우의 어깨를 발로 찼습니다. 세게 찬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 발길질은 상우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짓밟았고 저의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상우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는 딸을 주눅든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약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입 닥쳐라. 제가 딸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봐라.
내 남편을 보라고. 저는 상우의 앙상한 팔을 잡아 지연의 눈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살이 녹아내리는 게 안 보이니. 밥숟가락 하나 못 드는 게 안 보여. 네가 아내라면 왜 밤마다 남편이 경련을 일으키는지 물어본 적이라도 있니?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사람은 ALS야.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고.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남편 곧 죽는단다. 근육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어. 의사가 길어야 몇 달 못 산다고 했어. 네가 짐스럽게 여길까봐, 회사 동료들에게 창피해할까봐 숨긴 거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딸의 얼굴에 삿대질했습니다. 너는 이 사람을 차가운 소파에 내팽개쳤어. 몸에 손도 못 대게 했지. 쓰레기 취급했잖아. 내 딸아, 이 사람도 인간이다. 아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야. 엄마는 그저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줬을 뿐이다. 네가 갖다 버려서 내가 주웠다. 네가 접대하러 갔을 때 내가 밥을 먹였고, 네가 잠들었을 때 내가 주물러줬어. 그게 폐륜이라면, 그래, 내가 폐륜하다. 하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심장이 있어. 그런데 너한테는 껍데기뿐인 명예밖에 없구나. 공간이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품에 안긴 상우의 흐느낌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석상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은 원자폭탄처럼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ALS. 죽는다고. 남편이. 딸은 상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남편의 몸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했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듬직했던 어깨는 경합골이 뾰족하게 튀어나왔고 종아리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 떨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수건거리에 걸쳐둔 상우의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진단서 한 장이 빠져나와 지연의 구두 코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예후불량, 남은 생존기간 6개월에서 12개월. 지연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륜보다 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날들 곁에서 그를 돌보고 심지어 만족시켜준 사람은 친정엄마였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고 다시 상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끌어안고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입가에 비릿하고 일그러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생물학적, 도덕적 혐오감이 연민을 이겼습니다. 딸의 머릿속에는 병든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와 남편이 뒤엉켜 있던 장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나 강력하고 충격적이어서 부부의 정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곧 죽는다라. 지연이 천년 묵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죽으니까 두 사람은 이런 더러운 짓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곧 죽으니까 내 엄마랑 잤다는 거야. 딸은 마치 우리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당신들 구역질 나. 딸은 등을 돌려 방을 빠져나가며 마지막 희망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당장 수속 밟아서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엄마, 지금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구두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상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탈진과 절망으로 축 늘어지는 그의 몸이 느껴졌습니다.
상우는 관자놀이로 눈물을 흘려보내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장모님까지 지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괜찮다, 사위. 이 지옥에 적어도 내가 함께 있으니.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모든 것을 씻어내리고 있었지만 그 운명의 밤 세 사람의 뼈에 사무친 죄와 고통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 엄마라고 하지 마. 그리고 절대 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운명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의 언쟁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딸은 포장이사 업체와 사설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상우는 오전 9시에 실려 나갔습니다. 흰 담요를 머리끝까지 덮어쓴 채 들것에 실린 그는 휑한 얼굴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저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 로비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앙상한 팔을 들어 힘없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고 곧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제 인생의 마지막 온기를 싣고 서울의 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그 직후 쫓겨났습니다. 제 짐은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노후를 의탁하려 했던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를 떠나 저는 교회의 눅눅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후 6개월은 1세기처럼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폐지를 줍고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입에 풀칠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육체의 고통은 정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우가 보고 싶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리움, 유일한 이해자를 잃은 공범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사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지연은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가 입원한 교회의 요양병원을 몰래 찾아가 보았지만 면회는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인 제 딸이 요청한 면회 금지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멀리서 나무 울타리 뒤에 숨어 3층 창문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당직 간호사에게 귤 한 봉지를 쥐어주며 사정했더니 그녀가 딱하다는 듯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05호 환자분 너무 불쌍해요. 부인은 한 달에 한 번 병원비만 내러 오고 5분도 안 돼서 가버려요. 환자분은 이제 말도 못하고 천장만 보고 울기만 해요. 근육이 다 말라서 해골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헛소리 할 때마다 계속 엄마, 너무 아파요. 좀 문질러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여전히 저의 죄 많은 손길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ALS는 무서운 속도로 상우를 파괴했습니다. 아내에게 혐오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이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그는 싸울 의지를 잃고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상우가 떠나던 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무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짧은 부고와 엄숙하게 보정된 흑백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건축가 박상우님께서 오랜 투병 끝에 영면하셨습니다. 빈손은 사랑하는 남편이라니. 그 글귀를 읽고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단칸방에 울려 퍼지는 제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제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 한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을 동정하는 세상의 시선을 받기 위해
번듯한 장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낡은 검은 코트를 입고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바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주차장 구석에 숨어 고급 정장을 입고 조문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의 직장 동료와 거래처 사람들일 그들은 고개를 숙여 애도하며 병든 남편을 혼자 수발한 지연이 얼마나 강인한지 칭찬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누가 진실을 알까요? 그 남편이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누가 알까요? 자정이 가까워져 조문객이 뜸해질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빈소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냉랭함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긴 뭐 타러 왔어? 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혐오감은 여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봤으면 가. 당신 얼굴 봐서 그 사람 저승길 막히게 하지 말고. 저는 그 독서를 무시하고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상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빛나는 눈빛. 그것은 루게릭이라는 괴물이 갉아먹기 전, 아내에게 버림받기 전, 그리고 제 품에 무너지기 전의 상우였습니다. 저는 유리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비참할 정도로 작고 말라 비틀어진 시신이 있었습니다.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고 눈은 움푹 꺼졌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 저를 꽉 껴안았던 건장한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 위에 올려진 두 손만이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창백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리관에 손을 대려 하자 지연이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남편한테 손대지 마.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와 똑같이 생겼지만 심장은 오래전에 얼어붙은 아이였습니다. 지연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병 때문에 죽었지만 외로움 때문에 죽기도 했다. 왜 이 사람이 엄마를 필요로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이 집에서 그를 인간 취급해준 건 엄마뿐이었어. 입 닥쳐. 지연이 충혈된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내 치욕이야. 평생 용서 안 해. 내 남편을 뺐고 사위랑 잤잖아. 본인이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줄 알아. 아니, 당신은 그저 남자 폼이 그리워서 발정난 늙은 여자일 뿐이야. 그 모욕적인 말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저 관 속에 누운 사람을 따라 죽었으니까요. 저는 품에서 파스 한 병을 꺼내 제단에 올렸습니다. 상우를 마사지해 줄 때 쓰던 바로 그 오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위품이었습니다. 잘 자라, 사위. 이제 아프지 않을 게다. 저는 등을 돌려 나왔습니다. 딸의 증오 어린 시선과 불행했던 내 연인이자 사위의 영원한 침묵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지금 저는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춥습니다. 늙음과 고독이 뼈에 사무치는 추위입니다. 지연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옛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은행 지점장과 교제 중이라고 합니다. 딸은 무능했던 전 남편과 폐륜을 저지른 엄마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비가 오고 관절이 쑤시는 밤이면 저는 어둑한 침실에서의 그 오후들을 떠올립니다. 상우의 시큼한 땀 냄새가 기억납니다. 제 손에 닿던 뜨거운 피부의 감촉이 기억납니다. 아픔과 쾌락이 섞인 그 신음이 기억납니다. 장모님, 거기요. 세상은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인륜과 도덕의 잣대로 보면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몰래 출력해 머리맡에 둔 상우의 작은 사진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를 만지지 않았다면, 밤마다 경련하는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더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까? 아니면 자신이 쓰레기라는 생각 속에 철저히 받은 차에 죽어갔을까? 저는 그에게 작은 온기를, 작은 쾌락을, 그리고 여전히 갈망받는 강한 남자라는 작은 환상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뒤틀리고 병적인 사랑이었다 해도 그것이 그가 생애 마지막에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름진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딸의 기저귀를 빨았던 손이자 사위의 벌거벗은 몸을 어루만졌던 손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만약 지옥이 진짜 있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상호가 있을 테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그를 마사지해 줄 겁니다. 장애물도 편견도 참았던 울음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사위, 기다리게. 여러분,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결말이지요. 연민, 혹은 억눌린 욕망 때문에 선을 넘은 어머니. 도덕은 지켰지만 잔인하리 많지 냉정했던 딸. 이 비극에서 진짜 악인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도덕을 지키되 남편을 방치하는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불행한 남자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어머니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